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신한, 우리, 하나, KB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2017년 이후 지난달까지 신남방 국가에 1조 7,57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세에 다자간 무역협정의 근간인 WTO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도발을 자제하라는 요청과 압력을 동시에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법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알테오제는 항암제는 물론 모든 치료제를 번거로운 정맥 주사 대신 손쉽게 피하에 주사할 수 있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그리고 다양한 경제 뉴스들을 한 발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매일경제신문을 파헤치기 전에 속보 내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에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향년 83세인데요. 대우의 신화를 이루는 그야말로 샐러리맨들의 우상으로 꼽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접하신 분들, 이 소식에 아마 한숨이나 깊은 어떤 그런 이 생각을 잠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샐러리맨의 신화, 최초로 샐러리맨의 신화죠. 한성실업이라는 그 기업의 직원으로 출발을 해서 재계 2위까지 오른 대우그룹의 총수로 마감을 한 그런 그 인물이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1년여간의 투병 생활 끝에 영면에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1998년, 그러니까 가장 사실 이 대우그룹이 이 정점에 오른 그 시기에 외환 위기를 맞이해서 17조 원이라는 그런 추징금 그리고 8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해외에 도피하다가 돌아와서 2년여간의 그런 그 감옥 생활 끝에 특사로 마감을 했고, 베트남에서 젊은 사업가들을 양성하다가 이제 그 1년간의 투병 생활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수출보국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북극에서도 뭐 에어컨을 판다. 바로 그게 이 대우그룹의 어떤 신화를 상징하는 그런 이 표현인데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실 겁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이 수출을 하는 그런 종합상사를 그린 그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도 사실은 서울역 바로 앞에 대우그룹을 상징하는 그 건물에서 찍었고, 또 바로 이 모델이 된 곳도 지금은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우 종합상사, 즉 이 김우중 회장의 가장 큰 어떤 상징, 그러니까 수출 상사의 이 일을 묘사한 그런 그룹의 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미생을 떠올리면 아마 대우그룹을 떠오르실 텐데요. 고인은 사실 많은 일들을 남겼죠. 우리나라 축구도 사실은 정몽주 회장이 하기 직전에는 꽤 오랫동안 축구 산업의 발전, 축구협회 회장을 맡았고, 또 바둑도 마찬가지고, 많은 운동권 그런 학생들을 사실은 대우그룹의 인자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대우그룹의 그런 세계 경영에 투여한 것으로도 역사가 남습니다. 어찌됐든 분식회계라든지 또는 선단 경영 또는 문어발 경영 또는 정경 유착, 이런 불미스러운 이미지로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쨌든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한 주역으로 우리는 또 기억할 것이고, 이제 그 산업화 시대가 김우중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과 역사를 읽어내신 분입니다. 저희가 2017년에 공식 석상에서 마지막 모습을 뵐 수 있었는데요. 전일 밤에 전해진 별세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속보 내용으로 다뤄봤고요. 이제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올라와 있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신남방에 거는 한국 금융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신문기사 3면에 실려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은요, 국민 80% 통장이 없는 캄보디아, 우리 회장님 한 달에 한 번 가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회장님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말합니다. 베트남이 현재 여전히 국내 금융사에서 매력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고, 캄보디아가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데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신한, 우리, 하나, KB금융 등 4대 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이후 지난달까지 신남방 국가에 1조 7,57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마디로 신남방 국가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캄보디아 공략 행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사는 국내의 수익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들, 은행들이 해외 진출해서 이 돌파구를 찾는데 특히나 신남방 국가들의 공략을 하고 있다. 활약상을 지금 소개하는 그 기획 기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특히 이제 그 손태승 회장, 그러니까 우리금융회장의 행보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한 달에 한 번꼴 전체 손 회장의 해외 출장 중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2015년부터 행보예요. 네. 계속 캄보디아를 주력으로 해서 공략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그 4년 동안의 공략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올해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헤드 테이블 바로 옆 테이블, 그러니까 1번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으로는 유일하게 만찬에 초대받았고 또 1번 테이블에 배치가 돼서 캄보디아의 경제 관료들과 관료들에게 이 금융산업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그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서 우리 금융지주회사가 캄보디아에 진출한 현지 합작법인과 또 하나의 어떤 회사를 합병하게 돼갖고 캄보디아에서 1번을 제치고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최대 외국계 그 금융회사로 자리 잡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여기에 신한은행도 현지 모빌리티 업체와 손을 잡고 전자지갑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사실 그 신남방 국가, 특히나 이제 조금 우리보다 금융산업이 뒤처 있는 국가는 도리어 전자 서비스라든지 이런 핀테크에서 훨씬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좀 더딘 게 카드가 있어서 그래요. 카드라는 그런 이 거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핀테크로 들어가고 바로 전자지갑에 들어가서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금융지주회사들이 신남방 국가들에 더 치중을 하는 그런 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베트남 시장이 가장 크긴 해요. 하지만 네. 베트남 시장은 이미 외국계 기업들, 특히나 일본과 경쟁을 벌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시장은 어쨌든 연평균 성장률도 베트남 못지않게 캄보디아 시장은 7%에 달하고요. 또 연체율도 0.5% 미만입니다. 금융산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인지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계좌 보유율,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8명이라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80%, 100% 중에 80%가 아직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무궁무진한 그런 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은행들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 증시 안에서 은행주들의 주가 분위기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은행주들이 시장 안에서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전일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견조했네요. 우리금융지주가 1%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신한지주도 0.80%의 상승세로 전일장을 마감했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전일장 2% 넘는 강한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미 은행사들 사이에서는 베트남 시장이 또 핫한 시장으로 떠올랐는데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베트남 시장 이 투자 현황은 어떤가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시장은 뜨는 시장이고 베트남 시장은 어찌됐든 기존에 가장 유력하고 큰 시장입니다. 1조 7,572억 원을 2015년부터 투자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이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82%나 돼요. 네.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올 상반기에 베트남으로부터 벌어들인 액수만 해도 순이익이 6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직은 베트남이 굉장히
굉장히 유력한 시장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 중에 여전히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내년에 성장률이 얼만큼 될 건가를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을 뭐 도외시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아직도 다른 국가들이 뭐 캄보디아라든지 신남방 국가들이 진출할 여지가 많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남방 국가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사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세계 무역 분쟁 심판관 WTO 마비, 보호무역 불길 더 거세져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세에 다자간 무역협정의 근간인 WTO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WTO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진 거는 잘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WTO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1970년대는 보호무역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산업 위주로 1대1로 무역 트레이드를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신자유주의가 1980년도에 대두되면서 이 무역협정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전 세계 국가들이 고민하던 끝에 일단 가트 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걸 맺었죠. 그래서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루과이 라운드, 도하 라운드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협정들을 맺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보다도 더 단일 체제로 가자라고 나온 것이 1995년도에 바로 WTO입니다. 세계 무역기구라는 이름으로 해서 서로 간의 어떤 무역 협상, 무역 장벽을 허무는 협상을 다자간 하자.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 다자간 그런 협상을 하고 국가와 국가 간에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마치 재판소처럼 이렇게 그 판결해내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두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WTO 체제입니다. 이 WTO 체제가 95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5년간 올해 그러니까 2019년 25년간을 지속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 직후부터 이 WTO 체제를 흔들면서 말씀하셨듯이 국가 간 무역 분쟁의 심판관 역할을 하던 WTO 체제가 이제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 잠시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 세계 국가의 또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이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분쟁을 해소하는 분쟁 조정기구가 WTO에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제 패널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WTO에 제소한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1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의 재판소로 얘기하면 1심은 패널 해결이라고 해서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배심원 제도 같이 패널들이 이제 중재를 하는 그런 단계고요. 여기서 이 승복을 못하면 바로 상소기구로 넘어갑니다. 근데 상소기구가 7명,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에서 7국가에서 뽑은 7명의 상소위원이 이것을 판단하게 돼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하나씩 임기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어떤 그런 이 위원들을 인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이건 만장일치 체제거든요. 네네. 만장일치니까 나는 새로운 위원을 선임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임기가 끝나면은 공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공석이 돼서 이제 딱 마지막 정족수 3명만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10월 1일로, 그러니까 이번에 12월 10일로, 오늘자로 2명의 임기가 끝나요. 네. 그러니까 2명의 임기가 끝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2명도 이제는 승인할 수 없어 해버리면 1명만 남게 되므로 이 조정기구의 역할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3건의 네. 이 안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13건의 안건은 이제 영구히 미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건으로 그냥 남게 됐다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네, 뭐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앞으로 이제 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더 받게 되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3건, 우리나라도 벌써 5건이 지금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의 분쟁이 3건이고 미국과의 분쟁이 2건인데 이 5건을 포함을 해서 뭐 전 세계 국가가 13건이 있는데 13건만이 아닐 거예요. 이제 상소기구가 없으니까 이 1심에 그러니까 분쟁, 그러니까 패널 해결에서 전부 다 나는 이제 그 승복할 수 네. 없어 해버리면 불리한 쪽에서는 다 어쨌든 미제로 남기게 돼서 완전히 그 WTO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호무역지로 완전히 되돌아갈 것이다. 즉 힘이 있는 국가가 힘 없는 국가와 이렇게 1대1로 협정을 하면 당연히 자국 우선주의로 해서 힘 있는 국가의 네.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즉 이렇게 다자 간의 어떤 협정이 아니라 1대1의 그런 협정으로 되돌아가는 1970년대의 어떤 보호무역주의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일단 WTO는 10일에 이 상소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회의를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전망은 좋지 않네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기저를 바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통해서 무역 분쟁 해소 대신에 뭐 관세 부과 등 1대1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WTO의 기능 그리고 구실 마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얘기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화염과 분노 턱밑까지 트럼프 북한의 민감한 레짐 붕괴 경고라는 헤드라인이 실려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도발을 자제하라는 요청과 압력을 동시에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들의 수위가 최고조에 오르고 있고요. 전일 또 김영철 위원장은 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더해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의 경고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17년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와 비슷한 게 뭐냐면 서로 간의 어떤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네. 있다. 경고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전까지의 마지막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제 비핵화 의제는 내려졌다. 더 이상 비핵화를 갖고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암시를 했어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그 메시지 관리, 메시지의 어떤 그런 이 상황 관리를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이라는 내용 속에는 북한 레짐,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거든요. 김정은이라는 표현만 안 썼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직접적인 경고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이후,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지금 경고를 내렸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미 안보보좌관 역시,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 역시 핵실험 재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실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에스퍼 국방장관, 미국 국방장관 역시 군사적인 옵션을 쓸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 뒷받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대통령 이렇게 연달아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 수위를 높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이렇다 보니 국내 정치 안에서도 뭐 남북 경협주들은 숨죽이고 있고 방산주들이 또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방산주들의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중에 이제 스페코가 12% 넘는 강세를 보이며 4,1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빅텍과 효니두도 동반 2%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연말로 다가올수록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이 관계가 살짝 악화되는 분위기들이 연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미국 협상 가능성은 지금 현저히 낮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상황은 악화되고는 있지만 네. 그러나 북한과 미국 역시 여지를 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고를 제가 소개시켜드렸지만 바로 북한에서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에서 대응을 했어요.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 리수용 중앙위 부위원장이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라고 트럼프를 비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직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우리는 계속 협상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어쨌든 지금 협상의 여지가 있고 오브라이언 국방안보장관이 이 표현을 했어요. 비건이 그곳으로 가고 있다. 그 지역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여기서 그 지역이라는 건 물론 비건이 지금 방한 일정이 있거든요. 네. 예정이. 근데 한국에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그 지역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북한과 접촉하는 곳. 판문점에서 접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뉘앙스를 지금 풍겼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간에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암시를 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연말을 앞두고 시계는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대화의 여지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기사 만나봤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네 번째 기사 함께 보시죠. 네, 국제면이 신면에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중국 디지털 화폐 앞세워 위안화 국제화 드라이브 건답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중국 인민은행이 이 법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실험에 돌입을 했습니다.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 뭐 쉽게 말해서 디지털 현금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중국이 국가 주도로 지금 디지털 화폐 발행에 나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예외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기사가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다 디지털 화폐라고 씁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가상화폐의 정신은 뭐냐면 탈중앙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든지 화폐 발권이라든지 그것들을 국가가 독점해서 중앙에서 하는 것을 지금 분산시키겠다라는 것이 가상화폐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은 지금 거꾸로 국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상화폐의 원래 정신과는 좀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식은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이 디지털 화폐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시중은행은 그것을 이제 다시 개인한테 공급하고 개인은 그것을 위안화로 사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이 전자지갑 등을 통해서 디지털 유통을 하겠다. 뭐 이것의 어떤 구조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뭐 수저우 같은 그런 그 선전이나 수저우 같은 도시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하겠다. 아주 뭐 범위는 좀 좁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봐서 굉장히 그 폭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중국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첫 디지털 화폐가 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이죠. 가상화폐라는 것은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동반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가상화폐를 막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산국가, 어차피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의 힘이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블록체인을 지금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기술을 핀테크로서 가져가면서도 이런 중앙의 어떤 그러니까 집중화를 막을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끝에 아예 중앙에서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공급하자. 이것이 이 중국의 어떤 목적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이점도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이 위안화를 국제화로 극상시키겠다, 부상시키겠다. G2, 미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사실 중국이 한 수 접을 수밖에 없는 게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위안화의 어떤 그 상대적으로 그 위축되어 있는 어떤 상황을 디지털 화폐로서 좀 더 부상시키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다. 네,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또 미래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중국의 전략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
경제신문 20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사 제목은요. 항암제 등 링거 주사를 피하 주사로 기술 수출 계속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알테오젠이 수출 대박을 터뜨린 것은 정맥 주사 치료제를 피하 주사형으로 바꿔주는 바로 이 기술 플랫폼입니다.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소식이 지난 11월 말쯤에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11월 말 공시했을 때도 아마 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 정맥 주사, 항암제도 그렇지만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 당뇨병이라든지 투석 환자라든지 근데 그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 팔뚝이 거의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어요. 네. 계속 정맥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환자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데 정맥 주사는 혈관에 놔서 직접적으로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감기 같은 것은 그냥 피하지만 그러니까 피부에 그냥 찔러서 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훨씬 더 쉽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 신약 물질이 아닌 기술 수출이라는 그런 핵심이 있어요. 즉 지금 이 치료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신약 후보 물질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맥 주사를 갖고 있었던 어떤 네. 약을 이 물질을 투여하면 혼합하면 바로 그러니까 그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고통도 덜고 약물 효과를 바로 즉시에 나타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물질을 지금 기술 공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업계를 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알테오존의 기술 수출 얘기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눠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저희가 경제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